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나에게 1억 원을 요구했. 침대 머리맡에는 붉은 희자가 선명한데 나는 신혼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예물로 받은 보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나, 이서아와 박준서의 결혼식 날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결혼식에 발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서아야, 할 얘기가 좀 있구나.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낮에 입었던 진홍색 한복을 아직 그대로 입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맞은편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욕실 쪽을 쳐다보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남편 준서가 씻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목걸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미소를 유지했다. 김 여사는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오늘 들어온 축의금이다. 전부 합해서 1억 80만 원이야. 네가 좀 맡아두렴.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손가락이 저절로 얽혔다. 너희 젊은 것들은 돈을 계획 없이 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주마. 그녀의 말투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준서가 금방이라도 나올까봐 욕실 쪽을 향해 있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 1억 원은 내 돈이다. 양가가 합의한 내 몫의 돈인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빼앗아 가려는 것인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이 돈은 저희 차 살 때 계약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준서 씨랑 이미 봐둔 모델도 있고요. 차는 무슨 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였다. 준서가 타는 그랜저 아직 멀쩡하잖니? 너희 젊은 것들은 정말 살림할 줄을 모르는구나. 마침 욕실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준서가 나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문 쪽을 간절히 쳐다봤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우리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그는 잠시 멈칫했다. 준서 씨,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니께서 우리 축의금을 가져가시겠대.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두 분이서 얘기해요. 난 회사 단톡방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소파로가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집중했다.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 그의 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는데 그는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서아야,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이 돈을 너한테 맡기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낮에 결혼식장에서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문득 깨달았다. 이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시집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 준서 씨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오늘 피곤하셨을 테니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싸늘해졌다. 상의는 무슨 상의? 내가 개엄마인데 내가 너희를 해치기라도 하겠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바쁜 척하는 준서를 힐끗 쳐다본 뒤 다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혼수를 많이 해왔다고 해서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박씨 집안에서는 언제나 내 말이 법이었어.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준서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것이 내가 2년 동안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란 말인가? 연애할 때 준서는 나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어 우리 남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들, 나 좀 도와줘.
신혼 첫날 밤인데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뺏으려고 해. 준서 씨는 못 들은 척하고 있어. 나 어떡해? 큰오빠 이강철에게서 바로 답이 왔다. 기다려. 20분 안에 도착한다. 둘째, 오빠 이현수가 이었다. 혼수 목록 준비해놔. 바로 간다. 막내 오빠, 이태산이 말했다. 막내야, 걱정 마. 오빠들이 있잖아. 화면에 연이어 뜨는 메시지를 보며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다행히 나에게는 친정 식구들이 있었다.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친 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신혼방으로 돌아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김영숙은 여전히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손가락으로 탁자를 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준서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생각은 해봤니? 시어머니가 참을성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벽시계를 쳐다봤다. 이미 15분이 지났다. 오빠들이 거의 다 왔을 것이다. 어머니, 저는 축의금을. 그때 초인종이 울려 내 말을 끊었다.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둘러 문을 열러나갔다. 문 밖에서 준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형님들, 어떻게 이 시간에? 신혼 첫날인데 동생 보러 왔지. 큰오빠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건장한 새오빠가 문 앞에 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키 185cm의 큰오빠 이강철은 경찰 제복 차림이었다. 분명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것이리라. 둘째 오빠 이현수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막내 오빠 이태사는 가장 젊고 힘이 넘쳤으며 팔의 근육이 선명했다. 아주머님도 계셨군요. 큰오빠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저 서아랑 축의금 문제로 상의 좀 하고 있었어요. 축의금이요? 둘째 오빠가 안경을 고쳤으며 폴더를 열었다. 양가 합의에 따라 이 1억 원은 제 동생 서아의 개인 자산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주려고. 이 아이가 돈을 함부로 써서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막내 오빠가 차갑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용달 회사 불렀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태산이 형,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오빠가 준서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내 동생이 신혼 첫날 밤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자네는 처음에 어떻게 약속했나? 준서는 침을 꿀꺽 삼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형님,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예요. 둘째, 오빠는 냉소하며 폴더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서아의 혼수 목록입니다. 총 가치 25억 6천만 원. 지금부터 제 동생의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막내 오빠가 막 통화를 끊고 차갑게 말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제 동생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이 결혼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순간 현기증이 나서 침대 옆 협탁을 붙잡았다. 상황이 너무 빨리 전개되고 있었다. 오빠들이 단지 나를 지지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나를 데리러 올 준비까지 하고 온 것이었다. 큰오빠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서아야, 필요한 것만 챙겨. 나머지는 용달 회사에 맡기고. 서아야, 준서가 마침내 나를 보며 불안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앉아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1시간 전만 해도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한쪽은 연애 시절의 달콤함에 미련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미 결혼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준서 씨,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막내 오빠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용달 회사 도착했다. 서아야, 네가 어떤 물건을 옮길지 지시해줘. 나랑 현수 형은 내려가서 맞이할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나를 막아섰다. 네가 감히 오늘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여 놓을 생각 마. 큰오빠가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나와 시어머니 사이를 막아섰다. 아주머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 모든 재산은 이서아의 개인 소유물이며 처분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 방해하시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큰오빠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팀장이었다. 그의 말에는 당연히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후 1시간 동안 나는 거의 멍한 상태로 용달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내 혼수품들을 하나씩 신혼집에서 옮겼다. 고급 수입 가구 세트, 최신 가전제품, 보석류, 심지어 내가 혼수로 가져온 BMW, 차키까지 모두 챙겼다. 준서는 구석에 서서 마치 구경꾼처럼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침구 세트는 제 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 주세요.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곁눈질로 준서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 침구는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었다. 그는 그 색깔이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의 저녁 노을 같아서 좋다고 했었다. 직원들이 내가 혼수로 가져온 수입 스마트 비데를 철거하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침내 무너졌다. 이건 집을 부수는 거잖아. 법도 없어? 둘째, 오빠가 침착하게 응수했다. 구매 영수증과 증여계약서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항목별로 대조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때서야 준서는 꿈에서 깨어난 듯 나에게 달려와 손목을 꽉 잡았다. 서아야,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신혼집 열쇠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준서 씨,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결혼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고작 우리 엄마가 축의금 좀 맡아달라고 했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마지막 미련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축의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큰오빠가 나를 감싸고 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가라고 해. 얼마나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고. 저 많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동네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막내 오빠가 뒤돌아서 차갑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서아는 원래 집으로 안 갑니다. 부모님께서 진작에 준비해 두신 곳이 있거든요. 여기 닭장 같은 집보다 훨씬 좋은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큰오빠가 나를 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오빠들이 있잖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새 아파트에 돌아와. 나는 직원들이 혼수품들을 제자리에 놓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이곳은 본래 준서와 함께 꾸며야 할 우리의 신혼집이었어야 했다. 지금은 실패한 결혼에서 도망쳐온 나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뭐라도 좀 먹어. 막내 오빠가 배달 음식을 시켜 식탁 가득 차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아야, 오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일 데리러 갈게. 우리 잘 얘기해보자. 나는 본질을 회피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아니라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그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못 본 척했다. 둘째, 오빠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그 사람이 보낸 건 더 이상 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스마트폰을 치웠다.
일단 좀 쉬어. 내일 변호사가 와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담할 거야. 변호사? 나는 흠칫했.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요? 큰오빠가 한숨을 쉬며 내 앞에 쪼그려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서아야,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신혼 첫날 밤에도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너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겠니? 나는 눈을 감았다. 준서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비를 맞으며 나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야근할 때 야식을 사다 주었으며, 내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목걸이를 사주기 위해 3달 동안 돈을 모았다. 그런 준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오빠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큰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바로 옆집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밤이 깊었다.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나와 준서의 작은 집이 될 뻔했다. 내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4번째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결혼,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손을 떼야 할까? 만약 준서가 정말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유성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행복한 결혼에 대한 나의 환상처럼.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약속대로 근처 철물점으로 나를 데려가 현관문 자물쇠를 새로 교체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분의 열쇠를 모두 나에게 주며 다시는 누구도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과 당황함이 가득했다. 마음속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무력감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내 모든 중요 서류를 비밀번호가 있는 금고에 넣었다. 시어머니가 뒤졌던 건강검진 결과서는 갈기갈기 찢어 문서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저녁 식사 때 준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나는 내내 침묵하며 밥만 먹었다. 그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을 던졌지만 나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객실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나고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준서는 눈에 띄게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집안일이든 장보는 일이든 모두 도맡아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가정사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매일 밤 다음 날의 일정을 나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저 그가 없는 척 애쓰고 있었고 나도 잠시 건드리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주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정에서 저녁을 먹자며 부모님 모두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다. 내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준서가 옆에서 말했다. 다녀와. 가는 김에 나도 부모님께 사과드리러 갈게.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기에 잠시 놀랐다. 차 안에서 그는 어떻게 사과의 말을 꺼내야 할지 긴장하며 진지하게 연습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태도는 냉담했고 오빠들도 그저 고갯짓으로 인사할 뿐이었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지만 준서는 애써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전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식사 때 그는 아버지께 음식을 덜어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새로 배운 갈비찜입니다.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입 드시고는 표정 변화 없이 그러나 거절하지도 않으셨다. 엄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법이야. 부부 사이에는 책임 전가가 가장 무서운 거란다. 식사 후 오빠들은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고 나와 준서만 거실에 남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우려내 준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네가 변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보겠네. 준서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엄마는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과일을 씻는 것을 도우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서아야, 우리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중심은 있어야 한다. 한번 깨진 신뢰는 유리보다 붙이기 어려운 법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유리창을 오가는 와이퍼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준서는 차를 천천히 몰며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다. 서아야,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직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지. 그렇지? 나는 대답 없이 창밖의 흐릿한 거리 풍경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괜찮아. 계속 노력할 거야.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줄 때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고집스러움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의 파도가 일렁였다. 나는 점차 정상적인 업무 리듬을 되찾았고 기분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정말 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다정해졌고 인내심도 많아졌다. 때로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깊은 밤 잠 못 이룰 때면 시어머니가 내 서류를 뒤지던 장면이 떠올랐다. 침해당했다는 분노와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통제와 불신의 뿌리 밝힌 근본적인 문제였다. 어느 날 밤 스마트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지 않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일주일 전 준서가 시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다. 그 메시지를 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내가 그 서류를 본 것도 다 걔를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잘 설명하면 될 걸 가지고 너무 걔 말만 듣지 마라. 준서,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가 말한 이미 해결된 결과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마음속의 갈등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은 내가 단지 변화라는 환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서 앞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한 이 말 무슨 뜻이에요?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화낼까봐 그냥 얼버무린 거야. 나 엄마 편든 거 아니야. 그냥 양쪽 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양쪽 다 상처 주지 않으려다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죠.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힘겹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 마음속 얼어붙은 한 구석은 녹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친정으로 가 하룻밤을 묵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약간의 거리와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큰오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데려가 묵묵히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데워주었다. 국을 마시며 나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고 한 가지 생각을 더욱 굳혔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면 쉽게 봉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에서 준서는 분명히 내 편에 서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남아있었다. 왜 항상 내가 감정이 폭발하고 화를 내야만 그가 움직이는 걸까? 그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현관 자물쇠를 새로 교체하고 출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로까지 설치했다. 나는 이런 사후 조치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우리의 결혼은 정말 예전처럼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주말에 대학 친구인 최유진이 집에 놀러 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우리 신혼집을 보고 감탄했다. 서아야, 이 집 위치랑 인테리어 정말 대박이다. 네, 남편 돈 좀 썼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우리 웨딩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 있으면 해.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 사촌 동생이 내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거든. 그런데 걔 말이 준서 씨랑 어머니 관계가 좀 이상하대. 회사 회식이나 출장 갈 때마다 어머니가 꼭 같이 가려고 하고 매일 몇 번씩 전화해서 일정을 보고받는 것처럼 그런다더라. 과일을 깎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마 그냥 효심이 깊은 거겠지.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해할 만도해.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결국 한숨만 쉬었다. 어쨌든 너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나저나 아기는 언제 가질 계획이야? 화제는 그렇게 전환되었다. 당시 나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그녀가 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나는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준서는 뒤에서 나를 안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뜬 채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활짝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2달 후 어느 날 아침 나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벌써 닷새째였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임신인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준서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또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같이 가볼까? 나는 거울 속 창백한 내 얼굴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그를 번갈아 보며 잠시 망설였다. 만약 아니라면 괜히 그를 기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니야.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나 혼자 다녀올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 오늘 아침 회의 있잖아.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고집에 못 이겨 출근했다. 준서를 보내자마자 나는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았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다. 나는 이 소식을 당장 준서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이내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백화점에 가서 정성껏 아기 우주복을 고르고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저녁 7시 나는 식탁을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꾸미고 초음파 사진과 아기 옷을 잡고 예쁜 선물 상자에 담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7시 30분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촛불로 장식된 식탁을 훑어보았다. 어머, 오늘 무슨 날이니? 아주 근사하게 차렸네.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였다. 서아야, 미안해. 갑자기 고객을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좀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그럼 대략 몇 시쯤 들어와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글쎄, 아마 10시는 넘어야 할 것 같아. 사랑해.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마주했다. 준서 씨, 갑자기 야근이래요. 나는 힘없이 말하며 촛대와 식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치우지 마라. 마침 내가 닭곰탕을 끓여왔으니 따뜻할 때 마셔.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열자 진한 향기가 식당 전체에 퍼졌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열쇠를 몰래 복사했던 사건 이후 그녀는 비록 무단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계속 차가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한 걸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다. 솔직히 그녀의 요리 솜씨는 정말 좋았다. 진하면서도 기름지지 않은 국물이
며칠 동안 불편했던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요즘 자꾸 메스꺼리고 토한다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손을 떨어 국을 쏟을 뻔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서 씨가 말했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 혹시 임신했니?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배를 쓸어내렸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 맞아요. 오늘 밤 준서 씨에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눈이 순간 빛나며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정말 잘 됐다. 우리 박씨 집안에 드디어 후손이 생기는구나. 그녀는 흥분해서 식당 안을 서성였다. 얼른 아기 침대랑 옷이랑 분유를 준비해야지. 아, 맞다. 내일부터는 내가 매일 와서 밥 해줄게. 임산부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안 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잖니.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지. 준서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앞으로는 내가 널 돌봐줄게. 내가 더 거절하려 하자.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고 있었다. 준서야, 너 아빠 된다. 오늘 고객 만나지 말고 당장 집으로 와. 20분 후 준서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힘껏 껴안았다. 정말이야? 우리 이제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쁜 선물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상자를 열어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작은 태아의 형태를 확인하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 내가 아빠라니. 그날 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열정적으로 육아 경험을 늘어놓았고 준서는 내내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나도 어느새 감염되어 이전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임신의 기쁜 소식이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을. 초음파에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초음파로 성별을 판단하는 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여자 아기를 안고 왔을 때 그녀는 다가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손녀 안 보실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봐야겠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준서야, 사람 시켜서 사주팔자 꼭 알아보고 무슨 애구는 없는지 확인해봐라. 문이 닫히자 분만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의사는 못 들은 척하며 기록지를 작성했다. 준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반박할 기운도 없이 그저 내 딸을 꼭 껴안았다. 너무나 작고 부드러운 아기.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벌써 무의식적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나는 아기에게 온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언제나 따뜻하고 밝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사흘 동안 시어머니는 딱 한 번 찾아왔다. 대추와 구기자를 조금 가져와 10마디도 채하지 않고 가버렸다. 반면 나의 새오빠와 부모님은 매일 찾아와 온유를 안아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병실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아기용품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허리가 아프셔서 집에서 쉬신대요. 나는 이 행복한 순간에 불쾌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 가볍게 대답했다. 태어나는 날, 준서는 휴가를 내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며놓았다. 분홍색 벽지, 하얀색 아기 침대, 모든 것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고 심지어 감동받기까지 했다. 어쩌면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경 많이 쓰셨어. 준서가 내 생각을 읽었는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모습은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다. 그날 밤 온유가 밤새 울어댔다. 나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리며 아는 자장가를 전부 불러주었다. 준서는 다음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객실에서 잠들었다. 새벽 3시 내가 지쳐 소파에 기댔을 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시끄러워 죽겠네. 그녀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왔다. 이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울어대니 커서는 오죽하겠어. 나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니, 아기들은 다 그래요. 온유는 아마 배앓이를 하는 것 같아요. 배앓이는 무슨 버릇을 잘못 들인 거지?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우리 때는 저렇게 저하게 키우지 않았어. 애가 울면 그냥 울게 놔뒀지. 울다 지치면 알아서 잠들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육아해요. 옛날 방식대로 할 수는 없어요. 시끄러우시면 내일 준서 씨한테 귀마개 사다 달라고 할게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내가 좋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내가 잔소리한다고 타박하는 거야? 온유가 내 품에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았다. 분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품에 안긴 온유는 내 감정을 느꼈는지 점차 조용해지며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아가. 나는 아기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준서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아침밥도 먹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잣죽을 끓여주었고 태도도 어젯밤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나는 준서가 그녀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어젯밤 일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오후에 내가 온유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노란색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서아야, 내가 아주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온유 같은 경우에는 앵마기를 하면 해결된다고 하더구나. 그녀는 비밀스럽게 말했다. 이걸 여아전남, 뉘쥔남이라고 하는데 이 굿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꼭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온유도 훨씬 순해질 거고 나는 하마터면 젖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영험하대. 내 친구 며느리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이곳을 하고 나서 셋째는 정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갈수록 흥분해서 말했다. 무당 말이 아이 100일 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 우리 다음 주말로 약속 잡자. 말도 안 돼요.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온유는 제 딸이에요. 그런 황당한 미신으로 제 딸을 해치려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해치는 게 아니라 다 걔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애로 태어나면 인생이 고달파 나중에 시집가서도 고생할 거고 남동생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중에 의지가 될 거 아니야. 어머니, 나는 거의 이를 악물고 이 말을 내뱉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갔다. 나는 온유를 안고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내 딸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만약 준서마저 이 황당한 일을 지지한다면 나는 당장 온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녁에 준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전했다. 그의 반응은 내 마음을 차갑게 식혔다. 우리 엄마가 좀 미신을 믿으시잖아.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맞춰드리는 척하면 지나갈 일이야. 맞춰드리는 척?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준서 씨, 온유는 우리 딸이야. 당신 어머니가 딸을 아들로 바꾸는 굿을 하겠다는데 그걸 그냥 맞춰드리라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가 갑자기 짜증을 냈다. 엄마랑 대판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라고. 그럼 나는? 온유는? 우리는 이런 모욕을 그냥 참고 살아야 해? 내 목소리가 울먹였다. 준서 씨, 나는 당신이 아빠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어. 당신 딸을 지켜줄 줄 알았다고. 그는 침묵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랑 얘기해 볼게. 너무 흥분하지 마. 몸에 안 좋아.
그 대화는 명백히 아무 효과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네, 무당님, 굿을 3번은 해야 한다고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그 황당한 생각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준서가 말한 대화는 그저 나를 달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준서의 일은 점점 더 바빠져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이나 출장을 갔다. 온유를 돌보는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내 몫이 되었다. 출산 휴가가 끝난 후 나는 휴직을 연장 신청해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애는 못 본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매일 2시간씩 에어로빅은 하러 나갔다. 나는 진지하게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집안의 경제적 압박은 모두 준서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느 날 밤 온유를 재우고 나서 나는 컴퓨터를 켜고 우리 집 가계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휴직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문제를 발견했다. 준서의 월급 통장은 우리의 공동 계좌였다. 매월 15일이 월급날이고 우리의 약속에 따르면 그는 월급의 60%를 주택 대출, 생활비 등을 위한 공동 생활비 계좌로 이체하고 30%는 저축 계좌에 나머지 10%는 그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생활비 계좌로 이체된 비율은 40%로 줄었고 저축 계좌에는 고작 5%만 입금되었다. 나는 거래 내역을 따라가 보았다. 매달 2건의 고정 이체가 있었다. 한 건은 시어머니의 계좌로 금액은 월급의 25%에 달했다. 다른 한 건은 약 20%로 행복미래 설계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20만 원을 드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비율은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행복미래 설계는 또 무엇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서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기록에 따르면 행복미래 설계는 투자 자문 회사였고 준서는 거기서 가족보장 플랜이라는 상품에 가입해 매달 8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상담 기록에는 재무설계사가 그를 박준서 고객님이라 칭하며 대화 중에 여러 번 어머님 김영숙 여사님의 소개로라는 언급이 있었다. 속이 뒤틀렸다. 준서는 우리 약속을 훌쩍 넘는 돈을 몰래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조언에 따라 어떤 재테크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가 머리를 말리며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휴대폰과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을 침대 위에 던졌다. 설명해봐.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당황스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분노로 변했다. 내 휴대폰 뒤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옆방의 온유가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매달 어머니께 100만 원 넘게 드리고 몰래 이상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면서 나한테는 돈 없다고 아껴 쓰라고 했어?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내가 돈 좀 더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는 당당했다. 그 재테크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수익률이 8%나 된다고 그걸 나랑 상의했냐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출산 휴가 좀 더 쓰려고 새 옷 한 벌 못 사는 거 알면서 당신은 됐어?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당신은 애나 잘 봐?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함과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내 눈에는 오직 차가운 절망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옆방에서 온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우리의 언쟁 소리에 깬 모양이다. 나는 아이를 안으러 몸을 돌렸고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온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결혼 생활에 실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미래의 모습을 이토록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언제나 시어머니 다음 순위일 것이고 심지어 내 딸조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기댈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새벽 4시 온유가 다시 울며 깼다. 나는 기계적으로 아이를 안아들고 음정도 맞지 않는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눈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세 번째 수정한 사업 계획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창밖 하늘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오직 내 스탠드와 컴퓨터 화면만이 이 조용한 밤에 작은 빛의 공간을 그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가. 나는 품에 안긴 온유에게 속삭였다. 그것이 아이를 위로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엄마가 곧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게. 지난 3달 내 삶은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 같았다. 낮에는 지친 엄마였고 밤에는 사업 계획에 몰두하는 예비 창업가였다. 준서가 나 몰래 시어머니에게 큰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다시 일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제출한 이력서는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했고 몇 번의 면접 기회도 유연근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임대 문의가 붙은 카페를 지나쳤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키즈 카페. 나는 키보드에 그 단어를 입력했다.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들을 위한 편안한 사교 공간.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제공. 온유가 내 품에서 점차 조용해지며 작은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다듬었다. 이 아이디어는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 온 것이었다. 엄마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 커피 향과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 그리고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이 있는 곳. 이것이야말로 나 같은 초보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동이 틀 무렵 나는 노트북을 덮고 뻐근한 목을 주물렀다. 준서는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늦게까지 야근해서 회사 근처에서 방을 잡았다고 했다. 나는 이제 그의 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다. 내 혼수 자금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7자리 숫자가 찍힌 잔액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이 주신 이 돈은 원래 우리 가족의 비상자금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엄마, 저 창업하려고요. 그날 오후 나는 온유를 안고 친정으로 가 엄마 앞에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다. 엄마는 돋보기를 고쳐 쓰시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아빠와 새오빠가 차례로 돌려보았고 아무도 나의 흥분된 설명을 끊지 않았다. 내가 혼수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큰오빠가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했다. 그 돈은 원래 내 거야. 어떻게 쓸지는 네가 결정해. 장소는 정했어? 계약서 검토하는 거 도와줄까? 둘째 오빠는 더 현실적이었다. 셋째 오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인테리어 업체는 내가 아는 곳으로 소개해줄게. 싸고 실력 좋은 곳으로. 마지막으로 엄마가 계획서를 내려놓으셨다. 눈이 반짝였다. 서아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명심해. 아이 키우면서 창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야. 지금보다 더 힘들까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적어도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아빠는 내내 말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온유는 우리가 봐주마. 그렇게 친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햇살 가득 키즈 카페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임대 문의가 붙어있던 그 카페를 계약했다. 셋째 오빠가 소개해준 인테리어 팀은 내 디자인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색감, 모서리가 둥근 안전한 가구, 엄마들이 언제든 아이를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벽의 보육 공간. 내가 갑자기 창업하겠다는 것에 대한 준서의 반응은 예상외로 냉담했다. 마음대로 해.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한테 돈 달라고만 하지 마.
걱정 마. 내 돈으로 할 거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음속 상처는 이미 무감각해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걱정이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애나 잘 키우는 게 본분이지. 준서 월급이 부족하니? 충분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나중에 돈 다 날리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지 말고 우리 박씨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녀는 진심으로 충고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카페 인테리어 공사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나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개업 일주일 전 나는 가게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온유는 유모차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가에서 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하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마른 체형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단발머리에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만 지지 않으려는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도 유모차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온유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저는 서연우라고 해요. 길 건너 아파트에 살아요. 그녀는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오히려 친근해 보였다.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에 보육교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저 고급 보육교사 자격증 있어요. 나는 그녀가 내민 자격증을 받아보았다. 확실히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대화 중에 그녀가 싱글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시댁에서는 전처가 나았다는 이유로 손주조차 외면했다고 했다. 일은 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여기가 키즈카페이면서 보육교사도 구한다고 하니 저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이었죠.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 나는 거의 그 자리에서 그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이름의 유사성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그녀의 눈에 담긴 나와 비슷한 강인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이 여자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개업 첫날, 손님은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근처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금세 20개의 테이블이 가득 찼다. 서연우 씨와 다른 2명의 보육교사는 투명 유리로 분리된 보육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엄마들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고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나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특별 메뉴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수집했다. 틈틈이 유리병 너머로 온유를 보았다. 아이는 연우 씨 품에 안겨 알록달록한 블록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다. 오후 3시 카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보니 준서와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아야, 잠깐 나와봐. 준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연우 씨에게 몇 마디 부탁하고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개업해서 바쁜데. 바쁘긴 뭐가 바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온유 낮잠 잘 시간이야. 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제야 나는 그들이 온유를 보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유 생활 패턴 바꿨어요. 이제 오후 4시에 자요. 그리고 보육 선생님들이 전문가라 잘 돌봐주실 거예요. 보육 선생은 무슨 남이 친할머니보다 더 신경 쓰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가게 안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얼른 에일이네. 내가 집으로 데려가게. 안 돼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온유는 제 딸이고 누가 돌볼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좋아. 가게 하나 차렸다고 이제 엄마라고도 안 부르는구나. 준서야, 내 마누라 좀 봐라.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서아야, 그만해.
엄마도 온유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엄마한테 애 맡기고 너는 가게 일에 집중하면 안 돼? 나는 한때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어머니 옆에 서서 또다시 나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준서 씨, 당신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주말에도 종종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딸의 생활 리듬에 관심을 가지시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온유는 제가 잘 돌볼 테니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볼일 없으시면 저는 손님들 맞으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이서아, 좋게 말할 때 들어. 오늘 내가 반드시 손녀 데려가야겠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 말은 마법처럼 효과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큰오빠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하지만 눈 속의 분노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준서야, 내 마누라가 너한테 이렇게 막대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준서는 나를 한 번, 그리고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그를 따라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가다듬은 뒤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연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었다. 익숙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내 손을 가볍게 잡아주기만 했다. 온유 방금 잠들었어요. 아주 곤히 자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카페가 왜 나에게 이토록 중요한지를. 이것은 단지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증명이었다. 박준서의 아내, 온유 엄마 외에도 나는 이서아라는 꿈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증명. 그 후의 시간들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흘러갔다. 카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몇몇 엄마들은 심지어 분점을 내자고 투자 제안까지 해왔다. 서연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고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함께 야근하며 유가 경험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준서는 나의 성공을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그깟 돈 벌어서 준서 한 달 보너스나 되겠어? 잘난 척은 담이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왜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서. 그는 점점 더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되어갔다. 우리는 각방을 썼고 대화는 온유의 일상적인 안부에 국한되었다. 가끔 그가 온유와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내 그가 어떻게 번번이 시어머니의 편을 선택했는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혼 3주년 기념일. 나는 특별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심지어 레드와인 한 병도 땄다. 내가 그날을 특별히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온유에게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진수성찬이네. 퇴근하고 돌아온 준서는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란 듯했다. 나는 순간 서운했다. 그는 역시 기억하지 못했다. 결혼 3주년이에요. 내가 짧게 대답했다. 아, 맞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작고 예쁜 상자를 꺼냈다.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는 상자를 열었다. 정교한 목걸이였다. 펜던트는 온유의 탄생석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다정함에 코끝이 찡해졌다. 어쩌면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가 문을 열러나갔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에 왔다. 내 심장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역시나 준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은 통을 들고 들어와 식탁의 차림새를 보고는 놀란 듯했다. 오늘 무슨 날이니? 어머니,
오늘 저랑 서아 결혼 3주년이에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 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보온통을 내려놓았다. 그럼 잘 됐네. 내가 갈비찜 가져왔으니 반찬 하나 더 늘었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준서의 얼굴에 떠오른 죄책감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보았다. 문득 애막대어 심사, 아이 못 따위 신스라는 말이 떠올랐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슬픔.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단 하루, 단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우리가 평범한 부부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조차도 해주지 못했다. 두 분이서 드세요. 저는 피곤해서. 나는 냅킨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준서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카페 재무제표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가정 내 CCTV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감지. 나는 앱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우리 침실에서 내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서가 바로 옆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때때로 몇 마디 말을 건네며 마치 어머니가 무언가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듯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나의 남편은 어머니가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협조하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이혼 절차와 양육권 판결 기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온유를 친정에 맡기고 시내 최고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성은 방 씨였고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내 설명을 다 듣고 안경을 고쳤었다.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친정의 지원도 확실하니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재정 상태 증명, 준서와 시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거, 나의 육아 기록 등이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방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다. 남편분께서 폭력적인 성향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비겁할 뿐이에요. 언제나 자기 엄마 편을 선택하죠. 정서적 폭력도 폭력입니다. 방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서아 씨,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이 아팠다. 나는 사거리에 서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깨달았다. 오늘부터 나는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총성은 이미 그 CCTV 영상 속에서 발사되었다. 급성 심근경색. 나는 준서가 보낸 진단서 사진을 쳐다보며 내 눈을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활기차게 에어로빅을 하던 시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니. 휴대폰이 윙윙 울렸다. 준서에게서 또 음성 메시지가 왔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서아야, 의사 말이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2억 원인데 우리 적금이랑 재테크 상품 해지하면 겨우 맞출 수 있어. 그런데 내 서명이 필요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가을의 햇살이 부드럽게 행인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한데 내 세상만 다시 한번 뒤집히고 있었다. 불과 3일 전 나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손에 쥐고 법무법인을 나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비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우가 라떼 2잔을 들고 와 나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나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밀어보였다. 그녀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갑자기? 나도 이상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우리 엄마가 공원에서 에어로빅 하시는 거 봤는데 엄청 건강해 보이셨대. 연우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래도 일단 가보세요. 시어머니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일을 부탁한 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큰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는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병세를 확인해 주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 밖. 준서가 홀로 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다. 하얀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에 걸려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섰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서아야, 왔구나. 그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몸을 비켜 피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직 지켜보는 중이야. 그가 얼굴을 쓸어내렸다. 의사 말이 혈관이 70% 이상 막혀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비용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정말 확진된 건가요? 혈관 조영술은 해봤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의사 말이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경과를 보자고.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았다. 아버지가 작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서 나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반드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먼저 시행해서 막힌 위치와 정도를 파악해야 스텐트 삽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영술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수술비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다가왔다. 박준서 씨, 어머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준서는 즉시 달려갔고 두 사람은 복도 모퉁이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몇 걸음 다가갔다. 어렴풋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 비용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의사가 떠나자 준서는 붉어진 눈시울로 돌아왔다. 서아야, 의사 말이 빠를수록 좋대. 그럼 해야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돈은 공동명의 계좌에 있으니 당신이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굳이 나까지 올 필요 있었어요? 그는 우물쭈물했다. 재테크 상품에 들어간 돈은 바로 뺄 수가 없어서 다음 달에나 가능하대. 그래서 일단 당신 돈으로. 제 혼수 자금 말이에요.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억 원.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수술 후 회복 비용까지 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먼저. 내가 대답하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큰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심장내과에 확인해봤는데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중증 환자는 없어. 오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 교통사고 환자들이야.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다. 고개를 들어 준서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수술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연기하고 있었다. 심근경색도 수술도 전부 내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일어나 복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확실해? 확실하고 말고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입원 기록까지 다 확인했어. 일반 병실에 김영숙이라는 환자는 있긴 한데 주증상은 어지럼증이고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야. 의사 소견은 하루 정도 경과 관찰 후 퇴원 가능.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일반 병실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비상계단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었다. 그렇게 연기하는 게 어려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찼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기까지 하는데 아직도 걔를 구슬리지 못한 거야? 서아가 예전 같지 않게 똑똑해졌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냥 그만둘까요? 그만두긴 뭘 그만둬.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걔 혼수자금이 얼마인 줄 알아?
수십억이야. 지금 이혼하면 너 한 푼도 못 건져. 어떻게든 걔가 자기 발로 돈을 내놓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은 없어.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계획대로 해. 내 병세가 악화돼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 걔가 돈을 안 내놓으면 불효라고 몰아가. 그러면 여론은 우리 편이 될 거야. 나는 입을 막았다. 소리를 낼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단지 병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여론까지 이용해서 나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준서, 나와 3년간 한 침대를 썼던 그 남자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사기극에 동참하고 있었다. 조용히 복도로 물러났다. 다리가 풀려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설 수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조영술도 없이 수술비부터 요구했는지, 왜 굳이 나를 직접 오게 해서 서명을 받아야 했는지. 서아야, 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여기에? 엄마는? 간호사가 검사하러 데려갔어.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돈 문제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서 씨, 어머니 정말 수술이 필요하신 거 맞아요?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모골대가 한번 움직였다. 당연하지. 의사가. 어느 의사요? 이름이 뭔데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진료 기록 좀 보여줘요. 기록은 의사한테 있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서아야,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에는 오늘 심근경색 환자가 입원한 적이 없고 중환자실에는 더더욱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들 이 연극을 꾸민 게 결국 내 혼수 자금 때문이었군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서 씨,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떻게? 아니야, 서아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허둥지둥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내가 협조 안 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어. 나는 냉소했다. 준서 씨, 당신 30살이야. 3살짜리 애가 아니라고.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가 쫓아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약품 카트를 끄는 간호사가 내렸다. 준서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그가 다시 입을 열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내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요.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그의 충격받은 눈빛을 뒤로하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오늘 있었던 일과 녹음 파일을 보냈다. 준서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그리고 새오빠와 부모님께 전화해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거실에서 막내 오빠가 녹음 내용을 다 듣고는 가장 먼저 테이블을 내리쳤다. 정말 역겹다. 둘째, 오빠는 비교적 침착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전 CCTV 영상까지 더하면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큰오빠는 실제적인 문제를 걱정했다.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고? 나는 잠든 온유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꿈속에서 너무나 평온했다. 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오빠, 나 그 사람한테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그는 매번 자기 엄마를 선택했고 심지어 돈 때문에 나를 속이기까지 했어. 아버지는 내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여셨다. 서아야, 네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준서에 대해 뭐라고 평가했는지 기억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아이 본성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주관이 없다고 했었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지금 보니 그건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였어. 그런 남자는 내 외손녀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셨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모두 너를 지지한다. 새 오빠가 동시에 말했다. 맞아.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동안 나는 계속 강한 척, 버티는 척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다. 실컷 울고 나서 나는 눈물을 닦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 변호사는 내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준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온유에게도 좋지 않으니 우선은 협의 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나는 조금 걱정되었다. 큰오빠가 냉소했다. 이 증거들이 있는데 감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걸. 깊은 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에 저장된 준서와의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그리고 온유가 태어났을 때까지 한 장 한 장의 웃는 얼굴 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아니라 준서의 기만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픈 척 연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한편이 되어 나를 속였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준서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서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엄마가 연기하자고 나를 닥달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정말 내 돈을 뺏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어떻게 엄마를 거역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없는 울음과 단식으로 나를 괴롭혔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만약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맹세할게. 이제는 내 편에 설게. 우리 멀리 이사 가서 다시는 엄마가 우리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나는 2번 읽고 화면을 껐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는 마침내 네 편에 서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들통난 후였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과문에서조차 그는 여전히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엄마가 시켰어. 어떻게 거역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잘못은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없다. 어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방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준서에게 이혼 합의서를 발송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온유의 양육권은 나에게 있고 준서는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결혼 후 마련한 아파트는 준서의 혼전 재산이지만 나의 혼수품과 카페는 개인 재산에 속한다. 공동명의 예금은 절반씩 나누고 그가 이전에 몰래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반환해야 한다. 합의서를 받은 준서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당황해 있었. 서아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명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길이야.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럼 법정에서 봐야지. 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리고 판사님한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했는지도 들려드리고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어려운 첫걸음은 내디뎠다. 준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아기 침대에서 온유가 깨어나 나를 보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가, 엄마가 거짓없는 집을 만들어줄게.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준서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이혼 합의서와 증거자료를 복사해서 큰오빠에게 맡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우리 안 따라가도 괜찮겠어? 막내 오빠가 문을 막아서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에 맨 가방끈을 고쳐맸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시어머니의 사기극 증거가 들어있었다.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둘째 오빠가 내 휴대폰을 긴급통화 모드로 설정해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우린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초가을의 햇살이 카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준서의 지친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일어나 의자를 빼주려 했다. 나는 손을 저어 보이고 스스로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실래? 그가 물었다. 됐어요. 본론만 얘기하죠. 나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방 변호사님 말이 아직 서명 안 하셨다면서요. 그는 그 서류를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서아야, 우리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준서 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아픈 척 연기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은 당신에 대한 내 마지막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건 우리 엄마 아이디어였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변명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가 죽겠다고 협박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나는 냉소했다. 엄마가 시켰어. 어쩔 수 없었어. 준서 씨, 당신은 성인 남자지 3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서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명해요. 좋게 헤어집시다. 좋게 헤어지자고?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 딸까지 데려가면서 좋게 헤어지자니.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사기치려고 공모한 녹음 파일이고, 이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 뒤지는 CCTV 영상. 이건 당신이 몰래 어머니께 송금한 내역이에요. 나는 증거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이 증거들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 모두 온유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거예요. 준서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는 그 종이들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나는 증거들을 다시 챙겼다. 준서 씨, 우리 한때는 사랑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얼굴 붉히지 말자고요. 서명해요. 온유는 언제든지 보러 올 수 있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서아, 꿈깨. 딸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넌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새 오빠가 들어와 순식간에 내 곁에 섰다. 박준서 씨, 말 조심하시지. 큰오빠가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준서는 마치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기가 죽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희들, 온 가족이 작정하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너랑 내 엄마가 작정하고 내 동생을 속인 거지. 둘째,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이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네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셋째 오빠는 곧장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 준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서명해. 질질 끌지 말고. 준서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서아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맹세할게. 이제는 무조건 내 말만 들을게. 우리 멀리 이사가서 엄마가 절대 못 오게 할게.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한때 나는 바로 저런 눈빛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몇 번이고 용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너무 늦었어, 준서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신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매번 당신 엄마를 선택했잖아.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마침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둘째 오빠가 증인으로 서명하고 준서 몫의 합의서를 챙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온유 보러 와도 돼요. 내가 말했다. 하루 전에 미리 연락 주고요.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그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봐도 될까? 새 오빠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나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눈짓하고 준서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카페를 나서자 가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큰오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그 자식은 너한테 과분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오셨다. 어떻게 됐냐? 서명했어? 둘째, 오빠가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그쪽 부모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 너는 온유 잘 돌보면서 새 인생 시작할 준비나 해라.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다. 예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내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다. 밤에 온유가 잠든 후 나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는 아직 준서와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비를 맞으며 나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던 모습, 내가 야근할 때 야식을 사다 주던 모습, 온유를 처음 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 달콤했던 순간들은 모두 진짜였다. 하지만 배신과 기만 역시 진짜였다. 사람의 마음은 어째서 이렇게 모순될 수 있을까? 사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다가도 상처 줄 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단지 내가 너무 비겁해서 너랑 우리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행복해.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대화창을 삭제했다. 어떤 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문 앞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이서아, 너 정말 독하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아픈 척 연기해서 돈 뜯어내려 한 게 누군데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건 누구고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내 손녀 당장 내놔. 그러지 않으면 네가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주머님, 혹시 잊으셨나 본데 제 큰오빠는 강력계 형사팀장이고 둘째 오빠는 변호사, 셋째 오빠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발도 못 붙이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녀는 내 말에 기가 막힌 듯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너 잘난 척 하지 마. 우리 준서도 곧 재혼해서 아들 낳을 거야. 내 그 계집애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 말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당장 꺼지세요.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사라지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마도 우리의 언쟁 소리를 들었는지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못해 두어 걸음 물러섰다. 두고 봐.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문을 닫고 나는 문에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기 방에서 온유가 울기 시작했다. 아마도 시끄러운 소리에 깬 모양이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꿈틀거리다가 이내 다시 조용해졌다. 괜찮아, 아가, 무서워하지 마. 나는 아이를 달래며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3일 후 방 변호사에게서 이혼 합의서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나는 은행으로부터 준서가 이전에 몰래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기에 조금 의외였다. 방 변호사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오빠분들이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에 그 증거들까지 있으니 그가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문득 다시 태어난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3년간 나를 얽매였던 이 결혼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주말 카페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서연우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솔로 복귀 축하라는 글씨를 새긴 라떼 아트를 만들어 주었다. 단골 엄마 손님들도 내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표해 주었다. 진작 이혼했어야지. 쌍둥이를 데리고 온 한 엄마가 말했다. 그런 마마보이가 제일 최악이야. 맞아. 우리 여자들은 혼자 살지언정 그런 남자랑은 절대 살면 안 돼. 수유 중이던 다른 엄마가 거들었다. 나는 그들의 축복을 웃으며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오후에 가게 문을 닫고 연우가 비밀스럽게 나를 붙잡았다. 서아야, 내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는 현금을 정산하며 대꾸했다. 뭔데? 내 전남편이랑 내 시어머니가 먼 친척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처음 내 시어머니 성이 김씨라고 들었을 때 낯이 읽다고 생각했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우연히? 우연이 아니야. 연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전남편이랑 내 남편 박준서는 사촌 형제 사이야. 물론 좀 먼 친척이라 평소에 왕래는 없었지만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연우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집안은 약간 가족력처럼 통제욕 같은 게 있어. 내 전 시어머니도 그랬거든. 아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꼴을 못 봤어. 나는 시어머니가 준서에게 보였던 병적인 집착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 준서 씨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연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 물론 그게 당신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길 바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에 대한 원망이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 지치는 일이다. 나는 이제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저녁에 나는 온유를 안고 베란다에서 별을 보았다. 아이는 이제 옹알옹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웅얼거렸다. 반짝 반짝. 저건 별이야, 아가.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모든 별은 꿈을 상징한단다. 엄마가 앞으로 내 모든 꿈을 이뤄줄게. 온유가 까르르 웃으며 내 품에서 꼼지락거렸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나는 문득 모든 고통과 몸부림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이 작은 존재 때문에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가족 모임이다. 우리 서아 새 출발 축하 파티. 내 오빠들이 폭죽도 사놨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와라. 나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하고 온유를 높이 들어 올렸다. 아가, 내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삼촌들 보러 갈 건데 신나? 깍깍. 온유가 신나게 작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었지만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후련함이었다. 한 번의 결혼은 끝났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온유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사업이 있다. 미래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창밖으로 유성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혼 후 세 번째 달, 나는 새로 문을 연 햇살 가득 키즈 카페 2호점 앞에 서서 직원들이 간판을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새로 깐 원목 바닥 위로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대표님, 테이블이랑 의자 설치 다 끝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인테리어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그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매끄러운 테이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나는 결혼에 실패한 싱글맘이었지만 지금은 2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직원도 처음 3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아주 좋아요. 내일 바로 개업해도 되겠네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어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거의 즉시 새오빠의 좋아요와 부모님의 격려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큰오빠는 음성 메시지도 보냈다. 막내야,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 해놓으셨대. 나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혼 후 이 시간 동안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대학 동기이자 전 직장 동료였고 지금은 내 사업 파트너가 된 최유진이었다. 서아야, 나 계약 성공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위치를 주기로 했어. 3호점 개점이다. 임대료 할인까지 해준대. 정말 잘 됐다. 나는 거의 소리 지를 뻔했다. 계약서 쓰러 언제 돌아와? 내일 오전 비행기야. 그녀가 말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우리 체인점 모델에 아주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한 명 유치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새 가게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다수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었다. 바로 나의 목표 고객들이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1년 전만 해도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나만의 사업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온유가 유모차에서 옹알이를 하며 창밖의 비둘기에게 작은 손을 뻗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가, 엄마가 또 새 가게를 열 거야. 기쁘지? 가게. 아이는 웅얼거리며 내 말을 따라했고 나는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1호점으로 돌아오니 서연우가 새로운 보육교사에게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눈짓을 했다. 손님 한 분이 대표님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구석자리에 익숙한 모습이 앉아 있었다. 박준서였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마른 듯 했고 간단한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1시간쯤 됐어요.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연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태도가 괜찮아 보여서 그냥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모차를 연우에게 맡긴 뒤 준서의 테이블로 향했다. 무슨 일이죠? 나는 테이블 옆에 서서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모습을 보고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 나는 오늘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무렵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서아야, 너 예뻐졌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온유 보러 온 거라면 아직 면접 교섭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당신을 만나러 온 거야. 그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딱 5분만. 괜찮을까? 나는 시계를 한번 보고 의자를 빼서 앉았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준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나에게 밀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예전에 당신 집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이야. 보석이랑 통장 같은 것들. 내가 다 찾아왔어. 나는 봉투를 열어 대충 훑어보았다. 확실히 내 개인 물품들이었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옷팔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마워요. 내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셨지. 대판 싸우고 나 집에서 나왔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새로운 소식이었다. 준서가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왔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이혼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 그가 식어버린 커피를 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 모든 것을 통제했어.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무슨 전공을 할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소유욕이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듣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재결합을 바라는 건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그가 눈물을 닦았다. 단지 앞으로는 온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친구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준서 씨. 하지만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안도한 듯 웃었다. 아, 맞다. 3호점 연다면서?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요? 유진 씨랑 내 사촌이 이웃이거든. 그가 얘기해줬어. 그가 설명했다. 사실 내 친구 중에 유아식품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게. 나는 조금 놀랐지만 사업적인 감각이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좋아요. 연락처 주세요. 우리는 온유에 대해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위기는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떠나기 전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우리 엄마, 혹시 그분이 와서 당신을 괴롭히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럴 일이 있을까요? 나는 경계했다.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집 나온 뒤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요즘은 조용히 지내셔.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몸조심하고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한때 어머니에게 휘둘리던 그 남자가 마침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단지 그 성장이 너무 늦어서 우리의 결혼을 되돌릴 수는 없었을 뿐이다. 유진은 다음 날 약속대로 돌아왔다. 백화점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 신비로운 투자자도 함께 데리고 왔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셨던 양 교수님이었다. 나는 자네 둘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네. 양 교수님은 웃으며 수표에 서명했다. 특히 서아 학생, 자네가 예전에 마케팅 수업에서 발표했던 제안서는 정말 창의적이었지. 이 투자금 덕분에 3호점 준비는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연말이 되었을 때 햇살 가득은 이 도시에서 꽤 유명한 체인 브랜드가 되었고 몇몇 육아 잡지에서도 우리를 취재하러 왔다. 섣달 금음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부모님 댁에 모였다. 온유는 이제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빨간색 작은 누비옷을 입고 새 삼촌 사이를 오가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우리 서아가 이제는 사장님이 다 됐네. 셋째 오빠가 술잔을 들고 나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하지마. 나는 웃으며 술잔을 밀어냈다. 나 이따가 운전해야 해. 운전은 무슨,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접시를 들고 나오셨다. 내 아빠가 내 예전 방도 다 치워놓으셨어. 아기 침대도 옮겨놨.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독립적인 사업가라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그들의 작은 딸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온유가 갑자기 TV를 가리키며 아빠 라고 외쳤다. 고개를 돌려보니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남자 주인공이 정말 준서와 조금 닮아 있었다.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큰오빠가 헛기침을 하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괜찮아, 오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서 씨 매주 온유 보러 와. 부녀 사이 아주 좋아.
부모님은 안도하는 눈빛을 교환하셨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분들은 내가 준서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을까봐 계속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삶은 다시 제 궤도에 올랐다. 3호점 개업 당일 많은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엄마들이 찾아왔다. 유진이 접대를 맡았고 나는 체험하러 온 아기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대표님, 누가 찾으시는데요? 한 직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아, 전 시어머님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김영숙 여사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유행이 지난 모지 코트를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녀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곳이 명백히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듯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직원에게 몇 마디 부탁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주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손을 비볐다. 온유, 보러 왔. 오늘은 준서 씨 면접 교섭일이 아닌데요. 나는 경계하며 말했다. 알아. 그 애한테 물어봤지.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예전의 기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지만 원칙을 깰 수는 없었다. 다음 주에 준서 씨랑 같이 오세요. 오늘은 가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뜻밖에도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나에게 건넸다. 이건 온유 주려고 뜬 스웨터야. 솜씨가 없어서 그냥 입혀봐. 나는 봉지를 받았다. 안에는 작고 붉은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뜨개질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온유한테 잘 입힐게요. 내가 말했. 그녀는 내가 고맙다고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몸을 돌려 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바라보았다. 한때 우리 집에서 위세를 떨치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게로 돌아오자 유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누구야? 길 잃은 사람. 나는 스웨터를 잘 챙겨두고 보육 공간에서 놀고 있는 온유를 안으러 갔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무렵 나는 온유를 데리고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아이는 이제 엄마, 깍깍 삼촌이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달콤함으로 가득 찼다. 준서는 약속대로 왔고 작은 연도 하나 가져왔다. 그와 온유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관계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힘들다. 준서가 돌아와 앉아 온유에게 젖병을 물렸다. 땀나는 것 봐요. 나는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승진했다면서요? 응, 프로젝트 팀장으로. 그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신 야근이 더 많아졌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놀랍도록 편안했다. 떠나기 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서아야, 내가 계속 묻고 싶었던 게 있어.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정신 차리고 내 편에 섰다면 우리 결말은 달라졌을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인생에 만약은 없어, 준서 씨.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지금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질문들은 원래부터 답이 없는 법인데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유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고 손에는 아직 준서가 준 풍선을 꼭 쥐고 있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더 긴 길과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